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1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 법적으로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그 돈이면 우리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그딴 말을 짓거릴 수 있어? 자꾸 죽은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빚도 다 갚으셨잖아요. 그걸 니들이 갚았어? 나랑 네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은 거다. 됐고, 지금은 상속 문제가 중요해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어머니. 니들이 10년 넘게 연락 없다가 돈 냄새 맡고 이제 와서 연락했나 본데? 그거 아니? 니들은 지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걸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사는 78세 김순자입니다. 5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오신다며 나가셨는데 단지 입구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저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던 남편은 늘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이 집은 당신 거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평생 이 집에서 살아. 그날 아침에도 현관문을 나서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산책하고 올게. 아침 식사는요? 돌아와서 할게. 당신이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단지 입구를 바라봅니다. 남편이 늘 다니던 그 길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엊그제는 단지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와 안부를 물으셨어요. 할머니, 요즘도 매일 아침 베란다에 계시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는 습관이 됐나 봐요. 할아버지 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자식들은 둘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하지만 11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각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저희 부부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한 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때 남편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자식들 빚 갚는 데 썼죠. 얼마 전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놀러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순자 씨,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왔어? 아니요, 여전히 소식이 없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처럼요. 가끔 경비원 아저씨나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곤 하시죠. 하지만 이것만이 제가 남편과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제는 단지 노인회관에서 만난 이웃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이제 그만해도 돼? 새벽에 밥 안 지어도 돼. 아니에요. 제가 아침밥을 안 지으면 우리 영감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어제 저녁 문득 찾아온 자식들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둘 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30살에 첫 전세를 얻었을 때 남편은 제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당신, 내가 꼭 우리 집 장만할게.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오뎅도 사왔죠. 허름한 전세방에서 오뎅을 먹으며 새 집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 후로 20년 남편은 건설회사 이사까지 올랐고 마침내 강남에 내 집을 장만했어요. 입주하던 날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평생 살 집이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퇴직 후에도 남편은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그때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사업자금 좀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들,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엔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효도할게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딸은 그날 밤 아버지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돈을 빌려준 후 2달도 안 되어 자식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종종 단지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그들 중에 우리 자식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얼마 전 노인정에서 만난 이웃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는 그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자식들의 빚을 갚으며 남편과 저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나마 이 아파트만 지킬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어제는 마트에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을 봤어요. 잠시 우리 딸인 줄 알고 뒤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네요. 돈을 빌려준 지 2달 만에 자식들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잠적해버렸죠. 저희 부부는 자식들의 빚을 갚느라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만큼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수시로 이 집에 대한 증여를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거야. 자식들 주지 마.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야. 지금까지 당신도 자식들이 해온 짓들을 봤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모은 돈 다 날린 게 누구 때문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었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는 복도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 씨, 요즘 자식들 연락 온다면서? 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로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 가시고 나서 이제 온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재산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게 있다면 그건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엔 그저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재산이었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아들은 이제 거의 반백살이 되었겠죠. 강남의 번화가의 멋진 사무실도 얻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단지 경비원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마트 다녀오셨어요? 네, 이것저것 좀 사왔어요. 혼자 드시기엔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직도 내 식구 살 때처럼 장을 보나 봐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반찬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내 식구 먹을 양으로 장을 본 거예요. 이제는 혼자인데도 말이죠. 자식들이 떠난 후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었죠. 퇴직금으로도 모자라 은행 대출까지 받아 자식들의 빚을 갚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늘 제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은 통장을 들고 와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빚이 절반도 안 남았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네.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당신이랑 같이라서 다행이야.
그렇게 3년에 걸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상환금을 내고 온 날, 남편과 저는 동네 설렁탕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은행 지점장님이 통장을 건네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주식 공부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경제 방송도 챙겨봤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했었었죠. 어느 날 동에 사시는 박 할머니가 물으시더군요. 요즘도 자식들한테 연락 없어요. 없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은 매달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데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감사했어요. 빚에서 벗어난 후의 삶은 비록 검소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죠. 그렇게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하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비가 내렸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주셨지만 정작 자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이 닿은 건 발인 전날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후배가 우연히 아들을 목격했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세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 그러세요. 와줄 수 있니?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길은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몰라요. 끊을게요. 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죠.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자제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못 온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죄송해요. 패 끼치게 해서. 발인 날 아침, 남편의 회사 동료분들이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할 수 있었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문을 열자 11년 만에 자식들이 서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들과 화장기 없는 얼굴의 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자식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순자씨, 얘들이 왔네? 네, 오랜만에 봐서 당황스럽네요. 장례식엔 왜 안 왔니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이웃집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를 보니 생각보다 낡았더군요. 예전에 그 반짝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단지 안놀이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앉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11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싶어 부엌으로 향하는데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찻잔을 들던 제 손이 멈칫했어요. 11년 만에 듣는 첫 마디가 재산이라니요. 아들도 곧이어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권리가 있잖아요. 유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랑 상담도 했고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며 딸이 다그치듯 말했어요.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박
박할머니였어요. 자식들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금세 상황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순자 씨, 나중에 다시 올게. 혼자 거실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망신고서와 재적등본이 담긴 서류였죠. 딸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고, 아들은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암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벚꽃을 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보니 자식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부터 예금, 보험금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모습이었죠.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장롱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11년 전 자식들이 진 빚을 갚았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자식들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상속 문제가 중요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단지 놀이터에서는 어린 손주를 데리고 노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변호사를 동행했다고 하더군요. 현관 앞에서부터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희가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테니 준비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긴 재산도 다 포함됩니다. 변호사님이 다 알아보셨어요.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꺼낸 서류를 보니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구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말이 없자 딸이 옆에서 성급하게 재촉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 길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시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현관 밖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들렀던 거예요. 아이고, 순자 씨, 이게 뭔 일이야? 변호사님까지 오셨네.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웃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11년 만에 본 자식들의 첫 마디가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박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셨나 봅니다. 순자 씨,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아이고, 세상에. 그 고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잘못 키운 거겠죠. 그런 말 마. 네가 뭘 잘못했다고. 박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법적으로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니, 이제 와서 모성을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분노하셨겠구나. 돌아가신 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때 불현듯 장롱 속 낡은 사진첩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앨범이었죠. 박할머니와 함께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아들이 첫 입학식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찍은 사진,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 받던 날의 모습. 그때는 우리가 참 행복했었네요. 저녁 늦게 단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주차장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까지 답변 주세요. 어차피 받을 건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창문 밖으로 보니 아들이 검은색 외제차를 타고 떠나가더군요. 예전에 그 아이가 타고 다니던 낡은 차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자식들의 대학 졸업장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걸 왜 끝까지 간직했을까요? 자식들이 찾아온 지 벌써 3주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찾아와요. 아침이면 딸이 오고 저녁이면 아들이 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침부터 왜 이러니? 변호사님이 서류 좀 보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는 그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딸은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아들이 왔어요. 퇴근길에 들렀다며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셨나요?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답답해하세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저녁 산책을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도 남편과 함께 저렇게 산책을 다녔는데 식탁 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여만 가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등기부 등본, 예금 내역서, 보험 증서. 이런 서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자식들을 불렀어요. 더 이상 이렇게 끌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과 딸이 동시에 왔네요. 테이블 위에는 11년 전 빚을 갚았던 통장과 영수증들을 준비해뒀어요. 자식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너희들이 짐 빚은 생각도 안 하니? 어머니,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 빚도 다 갚았는데. 그걸 니들이 갚았어? 나와 네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은 거다. 지금은 상속 문제가 중요해요. 그때 아버지 퇴직금으로 빚을 갚으셨다면서요. 자식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퇴직금으로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갚은 빚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딸이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래. 결국 끝까지 생겼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남편은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빚을 갚았죠. 자식들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참아내셨던 분이에요. 저녁 뉴스를 보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오셨어요. 문틈으로 자식들이 가는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순자 씨, 또 왔다 갔어? 네, 그래, 뭐래? 아직도 재산 얘기만 하네요. 세상에.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 할머니의 말씀에 대답을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들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강남에서 제법 이름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점심 무렵 아들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 왔던 변호사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왜 또 바꿨니? 이번에는 경험 많은 분으로 모셨어요. 아들이 하는 짓을 보니 정말 결심이 섰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승소 경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법원에 가기 전에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단지 놀이터에서는 손주와 함께 있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았죠. 법원 가시는 건 서로 좋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하시죠.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들렀더니 이웃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군요. 박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평소엔 조용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 씨,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 장례식도 안 왔다면서요. 어휴, 말도 마세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때 노인정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 권리가 더 강하다더구만. 그래, 변호사 한번 만나봐. 경비실 아저씨도 평소와 달리 화를 내셨어요. 아들이 주차장에서 서성이는 걸 보셨나 봐요. 할머니, 제가 쫓아내 드릴까요? 단지 안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과일을 한 봉지 건네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평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택배 기사님도 오늘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내용 증명 우편물을 전달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노인정 창가에 앉아 단지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산책하던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했어요. 가족의 일을 이렇게 동네방네 알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 아침 자식들이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들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 한다고 하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부동산 시세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대요. 세 사람이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작은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컸잖아요. 어차피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지내던 이 집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베란다의 화초들도 부엌의 그릇들도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중개사는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들을 나누더군요.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들르셨다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셨어요. 아이고, 순자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 저희 가족 일인데요. 빠져주세요. 가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중개사는 민망했는지 자리를 피했고 자식들은 얼굴이 붉어져서 서 있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오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네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본 단풍도 이맘때였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팔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는 끝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자식들이 찾아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이제는 부동산 시세까지 들먹이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아파트 시세가 14억이래요.
셋이서 나누면 어머니 목도 4억이잖아요. 그 돈이면 더 작은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대요. 어머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다 법원 가면 더 힘들어져요. 저는 베란다에 놓인 남편의 화분들을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물을 주시던 호박 화분이 아직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단지 산책로가 보였어요. 저 길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자식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재촉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이웃집 김 할머니가 김치를 전해주러 오셨다가 이 광경을 보시곤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자 씨, 힘들지? 괜찮아요. 얘들아, 너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빈 거실에 혼자 남으니 남편의 사진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다르게 자식들이 일찍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전날 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네요. 어머니,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또 변호사 얘기니? 이러다 소송까지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니네가 왜 이렇게 됐니? 돈 얘기하러 온 거예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권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자식들의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할머니, 어머니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니. 자식들은 할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가 가시자마자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자식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저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잠을 잘 못 자요. 식사는 하고 계세요? 입맛이 없어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당분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손에 든 약봉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순자 씨,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좀 힘들어서요.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도 제가 잘못 키운 거겠죠. 그런 말 마. 누가 자식 이렇게 될 줄 알고 키우나? 약을 받아온 그날 저녁 또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번에는 다른 협박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신과 약 드시는 거예요? 그게 왜? 후견인 신청할 때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도 어머니 정신 상태를 의심할 거예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이웃들의 권유로 오늘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였는데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녀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신다고요? 네, 매일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해요. 53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시네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적은 없다고요? 차 한 잔을 마시며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권리가 더 강하다고 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도 배우자의 생존권을 우선시해요.
오히려 자녀분들의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자식들이 보냈다는 내용 증명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경비실에 연락을 받았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법률 상담 자료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어요. 드디어 변호사 만나고 왔구나? 네, 다행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네요. 단지 입구에서는 아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은 53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이며 제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혼인신고서도 가져오셨네요. 53년 전 서류인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신 때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남편이랑 반찬 가게에서 처음 만났어요. 두 분이 함께 모은 재산이군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변호사님은 자세히 메모를 하시더니 판례들을 찾아보셨어요.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변호사 사무실 앞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자녀분들이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시죠? 오히려 큰 빚만 졌어요. 그 부분도 유리한 요소예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현관에서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11년 전의 빚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자식들이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오히려 빚만 지게 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장롱 속 서류를 꺼내다가 옛날 통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도 함께 있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기록해두길 잘했네요. 이런 게 다 증거가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쓸모가 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놀라신 듯 했어요. 꼼꼼한 기록이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장부가 있다니 정말 잘 됐어요. 남편이 매일 기록했어요. 자녀분들 빚을 갚은 내역이 모두 있네요. 퇴직금으로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이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오래된 거래 내역도 받아왔어요. 11년 전 자식들 빚을 갚았던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을 마주쳤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소송이 시작됐어요. 자식들은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자식들과 마주쳤어요. 아들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어머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 맞긴 하니? 어머니도 변호사 선임하셨더라고요. 이제 법원에서 해결하셔야겠네요. 재판정에 들어서자 판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53년간의 혼인관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거에게 빚을 졌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를 유심히 보셨어요. 자식들의 변호사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자식들이 11년 전에 큰 빚을 지고 사라졌어요.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단풍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권리 남용이라는 판단이었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끝까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우리도 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너희는 자식이었지.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딸은 끝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자리를 떴어요. 등 돌리는 모습이 왠지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어르신, 이게 최선이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지 놀이터를 지나쳤어요. 벤치에 앉아 손주와 놀아주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요. 화투도 치고 TV도 보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도 노인정에 모여 수다를 떨었어요. 박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은 좀 어떠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네요. 자식들한테 연락은 없어? 재판 끝나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도 자식인데.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창밖으로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손주들과 함께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김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순자 씨가 너무 여우여서 걱정이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지 뭐. 그러게요. 덕분에 힘이 나네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저녁이 되자 단지 안 산책로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그 길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지만 이제는 재산 때문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침마다 현관문 앞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네요.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섰다가 경비실 앞에서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혹시 편지나 택배가 오면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자제분들 연락은 없으세요? 단지 입구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침 체조를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순자 씨,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가요. 고마워요. 그래도 혼자 먹는 게 익숙해져서. 날도 좋은데 같이 먹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혼자 있지 말고 자주 놀러 와요. 베란다에 놓인 남편의 화분들이 아직도 푸르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이 심어놓은 화분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지내고 있어요. 자식들이 언젠가 재산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죠. 아직도 20년 전 방식만 고집하시니. 니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니네가 나가라. 어머님, 법적으로 이미 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마, 이제는 우리가 꾸려나갈 거예요. 그래, 잘해봐.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 누군지 곧 알게 될 거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난 그저 내 자리를 지킬 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보여줄 테니 기대해라. 어머니,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해줄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니? 두고 봐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갈비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가 이제는 월 매출 10억을 달성하는 유명 맛집이 되었죠. 3대째 내려오는 비법과 맛으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이제 주방 일 좀 배워볼래? 정말 제가 배워도 될까요? 전 요리학과 나왔다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실전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집 비법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이만큼 키워낸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는 이 식당을 더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주방에서 육수 맛을 보다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는 제 전부이자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 꽉 찼습니다. 그래,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우리 서둘러서 준비하자.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주방 기구들을 점검합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맛이 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며느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새로운 메뉴 개발해보고 싶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맛을 지켜야 해. 그래도 시대가 변하는데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천천히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닥칠 큰 풍파의 시작이 될 줄은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유명 호텔 주방장을 꿈꾸던 그녀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요리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죠. 저는 그날 며느리의 이력서를 보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머니, 저는 프랑스에서 미쉐린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어요. 그래? 우리 갈비가 좀 촌스러울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저는 호텔 주방장보다 어머님 같은 장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똑똑하네. 어서 들어와서 밥 먹자. 신입 직원 교육을 맡길 때마다 며느리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한 번 보고 바로 습득하는 모습이 대단했죠. 직원들도 며느리의 카리스마에 감탄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플레이팅은 마치 그림 같았죠. 손님들도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갈비찜 소스 한번 봐주세요. 네 솜씨가 여간 아니구나. 정말요? 전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이제 실력이 어지간한 주방장급이네. 주방에서 며느리의 열정을 지켜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갈비의 전통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주방 일을 배우겠다고 처음 제안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쁜 주말 저녁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홀에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며느리 무슨 일이니? 저도 이제 주방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홀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님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전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 근데 주방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며느리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이 30년 전통 한식당의 주방일을 배우겠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그녀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 일을 시작한 첫날, 며느리는 새벽 5시부터 나와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야채는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이제부터 장 보는 법부터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고 배워.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적어두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배우려는 자세가 참 착하네. 저는 30년간 지켜온 비법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순서부터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가르쳐줬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전수한 비법들이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는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해서 마지막까지 주방을 정리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주방 위생 관리도 완벽했죠. 육수 맛을 보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예술가처럼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그래, 이제 네가 만든 걸 내가 먹어볼 차례구나.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 맛이 일품이에요. 며느라, 오늘 손님들이 네가 만든 음식 칭찬이 자자하더라. 어머님 덕분이에요. 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우리 식당이 더 잘 되는 건 다 네 덕분이야. 주방 직원들도 며느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침착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까다로운 손님들도 며느리의 미소 앞에서는 누그러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더 일찍 나와서 장을 보고 주방 기구를 점검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먼저 퇴근하지 않았고 매일 주방 청소를 꼼꼼히 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메뉴도 준비해봤어요. 또 무슨 메뉴를 개발한 거니? 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니까 기대되는구나. 이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평생 잃고 온 이 가게를 맡길 사람을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뒤에는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날이었죠. 식당 한켠에서 막걸리 한 잔을 같이 나누며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으신 거예요? 오늘은 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데 이렇게 심각하세요? 이제 네가 이 가게를 맡아서 해볼래?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했으면 됐지. 이제는 네 차례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게의 권리금과 비법 레시피가 모두 담긴 문서들이었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주방장으로 공식 발령 낼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게의 미래는 네 손에 달렸어. 어머님 믿음에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부탁하마.
우리 가게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약속해라. 당연하죠,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퇴근하면서 서류가 든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하지만 그건 며느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장이 된 며느리는 곧바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았던 메뉴판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퓨전 요리들을 하나둘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개발한 트러플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냄새니? 우리 갈비찜에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맛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전통 맛집이야. 이런 요리는 우리답지 않아. 어머님,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도 변해야죠.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여기까지 왔어. 주방에서는 이제 파슬리와 트러플 오일 같은 양식 재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로운 퓨전 메뉴를 연구한다며 주방을 독차지했죠. 저는 이런 변화가 못마땅했지만 새로운 시도라 생각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이제 블로거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음식을 카메라에 담았고 전통 맛집이 모던한 감각으로 변신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유튜브 반응이 대박이에요. 유튜브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고객들을 잘 유치해야 해. 우리 단골 손님들 관리도 잘해야지. 새로운 손님층을 확보해야죠. 네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제 저는 주방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식당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단골 손님이 보내준 SNS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집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게시된 사진들은 전혀 다른 식당 같았죠. 화려한 플레이팅에 퓨전 요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유튜브 마케팅이 대세예요. 이게 다 뭐니? 우리 식당 맞아.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대박 나는 거 아세요? 30년 전통이 어디 갔니?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단골 손님들은 다 어디로 보낼 거야? 며느리가 만든 유튜브 계정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트러플 향 갈비찜, 라벤더 소스를 곁들인 돼지갈비 같은 낯선 이름들이었죠. 댓글에는 찬사가 가득했지만 정작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은 대리석으로 교체되었고 전통등은 모던한 조명으로 바뀌었죠. 며느리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며 매일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인테리어도 바꾸자고 하네요. 우리 식당이 무슨 카페니? 어머님, 이제는 분위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우리 식당의 정체성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마음 아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이었죠. 평소엔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시던 분이 이날은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제 갈비찜을 시켰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새로운 메뉴를 맡겼더니 30년 동안 먹던 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골 손님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단골이신 이 사장님이었죠. 점심 식사 예약을 취소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며느리는 새로운 소스를 개발한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발사믹 식초, 트러플 오일 같은 양식 재료들이 가득했죠. 한식당 주방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네 와이프 좀 말려야겠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와이프가 식당을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세요?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한산한 홀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갈비의 30년 전통이 이대로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아침마다 들리던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5년 동안 함께 해온 주방장님이 제일 먼저 사표를 냈죠. 며느리가 주방을 맡은 뒤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주방장님이 사표를 내셨대요. 아니, 갑자기 왜? 주방장님의 요리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하시네요. 15년이나 한 식구처럼 지냈는데 어차피 저랑 코드가 안 맞았어요. 네가 너무 윗사람처럼 군 거 아니니? 주방장님 이후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10년차 홀 서버부터 설거지 담당 이모님까지 오래된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죠. 새로 뽑은 젊은 직원들은 며느리의 지시만 따랐습니다. 직원들의 휴게실에서는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단을 쳤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양념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신입 주방보조를 현관 앞에서 크게 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좀 부드럽게 지내. 어머님, 이런 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재산이란다. 저는 매일 아침 텅 비어가는 직원 라커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식구처럼 지내온 직원들이 떠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이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매달 초마다 꼭 하는 장부 정리를 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던 가게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요.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 매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세는 어떻게 낼 건데? 곧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당을 찾는 손님은 줄었죠. 사진 찍기 좋은 음식은 많아졌지만 맛을 보고 재방문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 월급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약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전통 고집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잘만 해왔는데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그 옛날 방식으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장부를 덮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대가 변했다며 저를 구시대의 사람처럼 대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변화가 아닌 변질이었답니다. 주말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책상 깊숙한 서랍에서 두꺼운 다이어리를 발견했죠. 평소 꼼꼼한 성격의 며느리가 서랍을 잠그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 다이어리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어머니, 그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걸 왜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서야. 어머님,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다이어리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듯한 메모들, 현대적인 인테리어 시안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까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은퇴시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죠. 매출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저를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니?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죠. 이제야 모든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뉴 변경, 인테리어 공사, 직원들 사직,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네요.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직원들과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5년 넘게 일한 김 실장은 며느리의 수상한 행적들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밤 10시 문을 닫은 후에도 며느리는 퇴근하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님, 우리 며느리 수상한 거 못 보셨나요? 사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다 말해줘요. 며느리 분이 매일 밤 누군가와 통화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프랜차이즈 관련 컨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김 실장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매주 월요일 휴무일마다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호텔 로비에서 목격한 친밀한 모습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주방 마감을 담당하는 최주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와 연락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게의 비법 레시피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최 주임, 레시피 이야기는 확실한 거야?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혹시 증거가 있을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볼 수 있을까? 네,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30년 전통의 맛을 바꾸려 했던 이유, 오래된 직원들을 내보내려 했던 이유, 그리고 매출이 급감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달라지는 명품 가방,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죠.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디 가는 거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요즘 친구 만나는 일이 많네. 사업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무슨 사업 얘기? 며느리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서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은밀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주방 직원들은 그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통화 내용을 들은 김 실장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해 다른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사장님, 어제도 늦게까지 통화하시던데 무슨 내용인지 들었어? 프랜차이즈 본사 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우리 가게를? 네, 전국 체인점으로 확장한다고.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은 번호로 매일 밤 길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수상한 문자들도 발견됐죠. 모든 증거가 며느리의 숨겨진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으로 출근을 했죠.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사무실에서만 전화 통화를 하더니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외출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잠깐 외출해야 할 것 같아요. 주방은 누가 보는데? 아침에 미리 준비 다 해놨어요. 또 무슨 친구를 만나니?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식당 메뉴 자문해달래서요. 그런 일도 하는구나? 며느리가 나간 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가게의 비법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사무실을 살펴보니 프랜차이즈 관련 서류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뉴 개발비,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 그리고 체인점 계약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김 실장님, 며느리 도착하면 연락 좀 줘요. 사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며느리분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외출, 수상한 전화통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메뉴 변경까지 모든 것이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준비였던 거죠. 월말 결산을 하려고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죠. 광고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돈이 수상했습니다. SNS 마케팅 비용치고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김 실장님, 이 광고비 지출 내역 좀 봐주시겠어요? 사장님,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그럼 누가 처리한 거지? 아마도 며느리분이. 매달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다고? 제가 장부 좀 더 찾아볼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물품 구매 비용을 부풀린 흔적, 현금 매출을 누락시킨 증거들이 하나둘 발견됐죠. 모두 며느리가 주방을 맡은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낯선 회사명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들이었죠. 우리 가게의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들은 다 어디죠?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1,000만 원씩 나갔네? 이런 지출은 처음 보는데요. 내 돈으로 내 가게를 뺏으려고 했구나. 저는 장부를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30년 전통의 우리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리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가게 비법 소스에 대한 특허 출원건으로 확인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변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특허 출원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며느님께서 의뢰하셨다고 하던데.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접수된 서류는 보류해 두겠습니다. 급하게 사무실 서류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준 모든 비법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려 했던 거였죠. 심지어 가게 상표권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변리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더라. 아, 그거 말씀이세요? 우리 가게 비법을 네 이름으로 특허 낸다고? 어차피 제가 이어받을 건데 미리 준비하는 거죠. 30년 가업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변리사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게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레시피부터 상표권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두려 했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죠.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가게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 잠깐 시간 될까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우리 가게 문 닫을 준비해야겠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다 잃을 거야. 그래도 30년 전통인데. 김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를 닫는다고 하면 며느리가 분명 안절부절 못할 것이고 그때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이곳에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을 입증할 증거들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세요? 네가 꾸민 일들 정리하고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자.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30년 전통의 우리 가게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모든 직원들을 홀에 모이게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연락을 돌렸죠.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우리 가게 오늘부로 문 닫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동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특허 출원 서류, 프랜차이즈 계획서, 횡령 증거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죠. 이게 다 뭐예요? 네가 꾸민 일들의 증거야. 어머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오랜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저는 며느리의 비리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 횡령 증거, 프랜차이즈 계약서까지. 테이블 위에 증거가 쌓일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가게 문 닫지 마세요. 제발.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연기처럼 보였죠.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특히 오래 일한 김 실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며느리가 그동안 직원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30년 가업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네가 할 말은 없다. 저는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게 폐업 신고서였죠.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한켠에 모든 직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저는 30년 동안 지켜온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양념 비법부터 손질 방법까지 모든 비밀이 담긴 노트였죠. 며느리는 그 노트를 빼앗으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왜 그러니? 그건 제 가게의 핵심이잖아요.
네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야. 그래도 그걸 태우시면.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는 게 낫지. 오래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고 노트를 한 장씩 찢어 태우기 시작했죠. 30년 동안의 기록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갔습니다. 김 실장은 눈물을 훔쳤고 다른 직원들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이 순간을 찍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법은 제 머릿속에만 남겨두기로 했죠. 언젠가 진정으로 이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들, 네 와이프 데리고 나가.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 다 끝났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소스 비법이 담긴 마지막 페이지를 불태우는 순간 며느리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야망도 이 불꽃과 함께 사그라든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가게가 문을 닫은 지 한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에 새로운 갈비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퓨전 갈비를 표방하며 유튜브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들의 식당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한번 와보시겠어요? 굳이 갈 이유가 없구나. 저희가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는데. 장사는 잘 되니? 솔직히 좀 힘들어요. 역시 진심 없는 장사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김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엔 SNS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꽤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플레이팅 뒤에 숨은 맛없는 음식에 실망한 손님들은 다시 찾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화려한 겉모습과 SNS 마케팅만으로는 진정한 맛집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머님,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이제야 장사가 뭔지 알겠니?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통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지?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한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진정성 없는 장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초췌한 모습이었죠. 며느리와 같이 차린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을 마주보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와이프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제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이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다른 사업가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돈과 명예만 쫓던 그녀의 본성이 드러난 거죠. 저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30년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장사는 진심이 먼저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장사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와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식이었죠.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이별 편지 한 장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프랜차이즈 회사랑 미리 다 준비해뒀대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USB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게의 모든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가 저장되어 있었죠. 심지어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해외 프랜차이즈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통의 맛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진정성 없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자.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약이란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건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의 갈비집을 열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주방에 섰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김 실장님,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 어머님 요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손님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30년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감사하지. 새로 연 가게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직접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죠. 그의 눈빛을 보면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배워보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져서 좋구나. 저는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맛을 이어갈 후계자를 키워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네요. 어머님, 제가 이제야 찾아왔네요.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는 제가 어머님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진심으로 어머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수 있겠니? 아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주방 한켠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예전처럼 홀을 관리하고 젊은 주방 직원은 열심히 칼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지만 화목한 우리 가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육수 끓이는 걸 배워도 될까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씩 가르쳐 줄게.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엄마는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장사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맛과 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일구어온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진정성 없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며느리의 야망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고 30년 전통의 맛을 사라지게 했죠.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지만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아들과 함께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진심을 다해 배우려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정성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재 어렵더라도 분명히 잘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